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종전되면 토사구팽하듯이 김정은을 버릴 거냐,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푸틴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움직일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반미, 반트럼프 전선에서의 중심축은 중국일 수밖에 없고 든든한 후경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중국뿐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북한이 이제 러시아의 2만 명에 가까운 병력과 1000만 발이 넘는 포탄을 이제 지원했었는데, 그 배경 가볍게 한번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김정은의 빅피처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안전보장을 좀 얻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미동맹처럼 든든한 좀 안보적인 버팀목, 이게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 헬미동맹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해서 푸틴이 아주 절실해하는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써 유사시에 한반도, 북한에서 어떤 유고 상황이라든가 급변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는 문제, 이게 작년 6월에 평양에서 체결된 푸틴하고 김정은 사이의 북러 신조약,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 거기에 이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북한에 어떤 변고가 생길 경우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이런 안전보장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부분이죠. 뭐 중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사실 중국을 북한이 전적으로 믿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가 북한 지도부 내에 꽤 컸습니다. 중국 믿지 마라, 뭐 천년 숙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뭐냐, 병력을 투입해주고 그 다음에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파악한 거에 따르면 152mm 기준으로 해서 1200만 발을 보냈다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북한의 군수공장이 풀 가동되고 아마 가지고 있던, 비축해놨던 포탄 다 줬을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경제에 관련한 대가를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군인들을 용병 형태로 보냈으니까 거기엔 대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옛날에 베트남전 파병 때와는 다른 거죠. 주로 북한은 용병 파견을 통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이 대부분 가져가고 일부만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 그래서 캐시를 일단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밀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식량들, 생필품,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력은 지금은 사상자가 많이 났나요? 중국 전승절 행사 때문에 묻혀가지고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2일 북한 전승절 행사 동향을 보고하면서 국회에 그날 좀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북한군 전사자가 2000명이다. 기존의 4월에는 600명 수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600명 포함해서 전 사상자가 4700이다 이랬는데 2000명으로 이번에 크게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집계를 추가로 해서. 그러면 북한군이 지금 가 있는 병력이 한 14,000명, 15,000명 됩니다. 이제 공병 뭐 4, 5,000명을 또 추가로 보낸다 그러면 한 2만 명 가겠지만, 14,000명인데 전사자가 2,000명 났다면요, 군인 7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괴멸 수준이에요. 이런 정도의 큰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러시아 땅인 쿠르스크를 북한이나 러시아 표현대로 하면 이제 해방하는, 탈환하는 이런 작전에 북한군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탈환 작전이 끝나면서 북한군의 임무가 끝났어요. 북한은 지난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빼고 정리하는 이제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최근 북한과 그럼 러시아 밀착이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힘이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나요? 거시경제는 너무 좋아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작년 북한 경제 성장률이 3.7%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3%대가 넘어요. 2년 연속 3%대. 김정은 집권 초기에 막 마이너스 성장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 참전이라든가 또 무기 제공을 통한 군수 경제의 어떤 영향이 크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이제 건설, 아파트 짓고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주거단지 조성한다면서. 그거에 이제 힘이 분모가 큽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 지표는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럼 민생은 어떠냐? 민생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북한 내부 소식통 좀 고위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많이 지원을 하고 물자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과거와 달리 김정은이 철저히 통제를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이나 국가 경제 안에서 벗어나게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자를 빼돌려가지고 장마당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좀 흘러나가야
일반 주민들은 거기서 식량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좀 많이 심해져 가지고 달러 시장 환율이 네. 1달러에 8,000원 하던 게 지금은 한 46,000원까지 올라가고요. 과거에 북한 주민들 월급이 북한 돈 3,000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걸 한 달 사는 생활비를 한 30만 원 정도로 두 차례 인상을 해가지고 현실화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월급이 30만 원 되면 식용유 1kg가 뭐 20만 원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달 월급 타가지고 쌀 1kg가 과거에 이제 8,000원이었는데 한 달 월급이 3,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쌀 1kg도 못 사는 거예요. 사실상 이 급여라는 명목상으로 나오는 이걸로는 생활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뭐 러시아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관광 수입 좀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당국이 며칠 전에 올해 관광 수입이 관광 또 인구가 북한으로 가는 인원이 60% 늘었대요. 크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북한이 돈 좀 벌었겠구나 했더니 60% 늘어서 간 러시아 인원이 몇 명이냐? 2,615명이에요. 2,000명 관광 가가지고 뭔 그게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북한 경제가 겉으로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전반적인 어떤 그런 온기가 좀 전달돼야 되는 이런 것들에서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정은이 러시아 전사자 추모 행사에 뭐 겨울 코트를 입고 등장해 시점 조작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이고 북한이 이러한 연출을 통해서 얻으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런 이유가 있죠. 북한이 쿠르스크 지역에 북한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 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초기에 많은 전사장자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시신송환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월이나 2월 이때 이제 첫 시신이 송환되고 이랬는데 그때 김정은하고 또 여동생인 김여정이 나가가지고 평양 순환공항에서 뭐 인공기가 덮인 관을 이렇게 보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이런 장면을 다 찍어는 놨지만 공개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 파병이었고 북한이 군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게 올해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현지에서 전사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 계속 숨기다가 최근에 와서 지난달에 전사자 추모 행사 이런 거를 하면서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김정은이 두툼한 옷을 입고 겨울 외투를 입고 하다 보니까 시점이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데 이건 시점의 조작이라기보단 공개 시점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정은은 이제 선전선동으로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죠. 2,000명이 죽은 이런 거에 대한 북한 내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충격파 이런 거를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군인들이 러시아 인민들 뭐 신나치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쿠르스크나 이쪽에 이제 서방 세력들을 신나치주의에 대항해 가지고 러시아를 지켜줬다. 영용하게 싸우다가 희생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당근책을 주고 있어요. 평양 외곽에 뉴타운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에 이 유가족들을 살게 하겠다든가 전사자들한테 뭐 그걸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당에 입당시켜서 노동당원으로 이렇게 예우를 하겠다. 그리고 애기들은 혁명학원에 보내가지고 유자녀 혁명학원에 보내서 책임지고 내가 교육시키겠다. 그리고 영웅칭호를 주고 뭐 메달을 주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금 좀 넘어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사상자 아까 전에 2,0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뭐 명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명분이 없을 수도 있는 전쟁에 대한 북한 내부의 불만과 동료가 확산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많아도 사상자가 너무 많죠. 2,000명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뭐 600명이었을 때 한 4,000명 전사상자 규모라 그러니까 2,000명이면 5,000 이상 훨씬 넘어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대부분 이 우크라이나전이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쓰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드론 공격이라는 게 이게 뭐 포탄이 멀리서 터져서 파편상 입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손이나 다리 이런 쪽이 거의 치명적으로 이제 폭발력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거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많은 이제 청년들이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족들이나 친구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좀 불만이 확산될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이런 부분이 좀 확산되면은 김정은한테 좀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그런 부분을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왜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2,000명이나 죽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이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면 사실 좀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조선중앙TV 보면은 연일 이 영상을 틀면서 가서 얼마나 용감히 싸웠다. 그리고 수령의 명령, 김정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2명이 뭐 자폭한 이런 얘기도 해요. 포로로 안 잡히기 위해서. 지금 2만 명이 가가지고 2,000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격전을 치르는데 포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로가 잡히기 전에 죽는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에 말로만 이렇게 전해왔고 포로의 얘기로만 전해 들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관련 영상을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뭐 12명이 죽었다 아니면 2명이 부상을 입어서 움직이고 포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발의 슈루탄을 둘 사이에 터뜨려서 최후를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사례를 북한 TV로 방영을 하면서 영웅 만들기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은 불가하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파병된 자국군대 영웅적이라 칭하며 북러 군사 협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 파병이 실질적으로 전황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나요? 9월 3일 날 베이징 전승절 행사가 열리는 그 와중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도 푸틴이 쿠르스크 해방에 정말 용감하게 싸운 북한군 병사들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 김정은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네, 기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쿠르스크 탈환에 북한군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는 맞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2차 제전 종전 이후에 러시아 본토를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한 게 처음이었고 이거를 탈환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러시아의 군대는 너무나 지금 노후화돼 있고 지쳐 있습니다. 뭐 60만 정도가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징집할 인원이 없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양측이 다 군인들이 한 40대 되는 아저씨들이에요. 이제 청년들을 징집하다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북한군 병사들, 그것도 뭐 자폭을 하고 결사전을 벌이는 이런 인력들이 투입돼 가지고 시가전 등을 통해 가지고 특수작전을 통해서 몰아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쿠르스크 탈환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도움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제 전세를 뒤집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뭐 북한에 대한 고마움 아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북한의 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이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무기 체계의 어떤 선진화 그리고 작전의 변화라든가 외부의 어떤 선진 국가, 뭐 러시아가 선진국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전투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특히 푸틴이 러시아의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시스템이라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갖고 있는 일류신 72 수송기, 대형 수송기 위에다 그 시스템을 달아줬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반도 상공에 우리도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띄울 경우에 주한미군의 상황이라든가 우리 군의 작전 상황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의 항공 전력이라든가 지상군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또 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방탄조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10,000개를 지원을 했대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신형 방탄조끼를 줬다는.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다. 러시아 그 덩치 큰 군인들 거를 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했더니 러시아가 통이 크죠? 10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원단이라든가 자재를 주면서 이걸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이 입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군의 전투력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해외 파병을 통해 가지고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해외 파병을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UN 평화유지군으로도 막 나가고 이러는데 그게 전투병은 우리가 국내 여론 때문에 파견을 못하지만 일반 그냥 평화유지군 형태로라도 나가려는 거는 해외에서의 작전 경험을
쌓는 게 군대의 전투력 유지라든가 그걸 유사시에 발휘하는데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기회를 네. 갖고 싶어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게 뭐 좋은 점이라면 나쁜 점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의 MZ세대 병사들이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이건 뭐 사상자와 또 다른 거죠. 네. 북한사의 어떤 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세계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본 걸 특히 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던 북한군 병사들이 초기에 이제 외신 보도로 나왔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자유롭게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현지에서 작전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허용이 됐잖아요. 북한에서 허용이 안 되던 게 가장 먼저 접한 게 뭐냐? 포르노물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이건 정말인가요? 극단적인 상황에 이제 나가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르노라는 걸 처음 접한 거죠.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이 북한의 청년 군인들, 뭐 우리 거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도 있어요. 16살, 17살도 있으니까. 군대 입대도 좀 일찍 네, 하지 않나요? 16살이면 이제 입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외신에 또 보도됐습니다만 동성애가 지금 만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북한 군 내에서. 예, 그게 이제 러시아 지휘관들이 지금 북한군을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남군 사이에 어떤 성관계 뭐 이건 사실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느 군이나 이런 부분이 좀 번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게 군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군법으로 이런 부분이 번지고 있는 거 이게 좀 특이한 동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해방작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영상물로도 보겠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 러시아의 상황을.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외부 세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기네들이 본 거를 평양이나 각 지방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입소문이 번지고 이러는 거를 과연 이거를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이제 역시 그 전사자나 부상자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지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서 좀 동요 요인 이런 것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북러 관계의 밀착이 국제 왕따들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북러 회담을 봤을 때 양국의 관계는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서로 버릴 것인가요? 이제 이전까지는 서로 뭐 정확하게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것처럼 전쟁이 끝나면 얘기했지만 지금 푸틴이 하는 이야기만 봤을 때는 이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종전되면 푸틴이 뭐 정말 토사구팽하듯이 김정은을 버릴 거냐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푸틴도 김정은의 어떤 전략적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움직일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좀 깨달은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중국이구나. 우리 그 사회주의권 아니면 반미 반트럼프 전선에서의 중심축은 중국일 수밖에 없고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든든한 후경국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중국뿐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시진핑이 아마 이번에 김정은이 베이징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원유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선물을 또 아마 줄 겁니다. 유화책 돌리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이런 쪽으로 움직일 거고 러시아와의 어떤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서 구축된 이런 관계 이런 것들도 유지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이런 쪽을 좀 강화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